저는 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와 셋째는 딸이었습니다. 막내가 결혼하던 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일은 끝났구나 라고요. 저는 제 인생을 내려놓은 채 오로지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여자로서의 삶도 한 인간으로서의 삶도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떠난 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무렵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예고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어요. 병원 복도에 쪼그려 앉아 눈물조차 나오지 않던 그 밤을 저는 아직도 꿈에서 꾸곤 합니다. 그 후로는 정신없이 살았어요. 두세 끼를 한 끼로 줄이고 잠을 쪼개며 공장에 다녔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는 늘 삐끗했지만 아프다는 말은 꺼낼 겨를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기특하게도 큰 문제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학교도 잘 다녔고 성적도 괜찮았고 각자 좋은 배우자 만나 가정을 꾸렸어요.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려나,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챙김받으려나 그런 기대를 사실 조금 했습니다. 그 기대가 한두 번 무너질 때는 바쁘겠지, 피곤하겠지 하며 이해했어요.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조용한 어버이날, 꽃 한 송이, 메시지 한 줄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싶었습니다. 그날만 되면 괜히 외출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옆집 할머니 댁에 손주가 찾아오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안에 혼자 앉아 작은 케이크를 앞에 두고 촛불도 켜지 않은 채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그게 몇 해쯤 되었을까요? 그러다 작년 저는 핸드폰을 꺼놓고 하루를 보냈어요. 아예 연락을 끊자는 마음이었어요. 먼저 끊자. 먼저 내려놓자. 애초에 기대도 하지 말자. 그게 마음이 덜 아플 거라고. 그게 제가 살 길이라고. 그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결심조차 한밤중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나도 혹시나 하고 고개를 돌리는 제가 있어요. 참 못났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네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서운하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속으로 사겼죠. 어차피 말해봤자 왜 또 그러시냐는 소리 들을까봐. 겁도 나고 체면도 상할까봐요. 그래도 한 번쯤은 진심을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둘째 딸이 한 번은 말했어요. 엄마는 혼자 있어도 잘 지내잖아. 우리보다 친구도 많고 취미도 많고 엄마는 외롭다는 말을 안 하니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콱 막히더라고요. 제가 외롭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못한 이유, 딱 그거였거든요. 한 번 그렇게 말하면 딸이 짐처럼 느낄까봐, 혹시라도 미안해할까봐. 그래서 참았는데 그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그날 이후로 더 말 안 하게 됐습니다.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기댔나, 내 기대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됐나 싶기도 했죠.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끊었습니다. 통화도, 톡도, 명절 약속도요. 먼저 연락 안 하니까 아이들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끝이었어요. 그렇게 혼자가 되니 처음엔 해방감도 있었어요. 누굴 기다릴 필요도 없고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근데요, 밤이 되면 이상하게 더 외로워요. 누가 집 앞에 올 것도 아닌데 괜히 현관문을 두어 번 열어보게 되고 누가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TV 소리 조금 키워놓고 있어요. 마치 누가 있는 집처럼.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는 왜 자식 셋을 두고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물론 아이들도 각자 삶이 바쁘겠죠. 이해해요. 하지만 그 바쁨 속에 어버이날 하루 단 10분의 여유도 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은 정말 참기 어려운 순간에 문득 들어와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큰아들 집 주소를 검색했어요.
지금이라도 한 번쯤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올까 싶어서요. 큰아들 집 주소는 예전에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한 번 봐둔 적이 있었어요. 주소를 휴대폰에 입력해보니 그리 멀지 않더라고요. 지하철 2번만 갈아타면 되는 거리. 그렇게 가깝게 살면서 우린 몇 년을 안 봤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괜히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화장을 할까? 그냥 모자만 눌렀을까? 거울 앞에 서서 한참 고민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마음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냥 돌아갈까? 민폐 아닐까? 혹시 며느리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수없이 들고 있던 손가방을 무릎에 올렸다 내렸다 했습니다. 드디어 아들 집 앞에 섰을 때 손이 벌벌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문자라도 보낼까? 결국 저는 문 앞에 서서 손에 들고 간 작은 과일 바구니만 내려두고 돌아섰어요. 혹시라도 제가 직접 마주치면 그 집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며느리 얼굴에 그림자라도 드리울까봐.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집에 돌아와 보니 뭔가 허전했어요. 그래도 뿌듯하거나 후련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던지. 결국 밤이 깊어갈 무렵 큰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과일 잘 받았어요. 죄송해요. 애들 감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 한 줄. 미안하다는 그 한 줄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감기 탓인지, 제 존재가 불편했는지, 그건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바빴겠지. 그래도 문자라도 줬잖아. 제 스스로 그렇게 위로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한테도 딸들한테도 어떤 연락도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 문 앞에서 느꼈던 허탈함이 저한텐 너무 컸어요. 이젠 정말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연락을 끊고 나서 처음 맞는 명절이 설날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장을 봐두고 떡국에 전 부치고 오랜만에 볼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며 하루 전부터 설렘으로 들떠 있었겠죠. 하지만 올해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떡국떡도 없었고 어묵 한 봉지도 사지 않았어요. TV에서는 온종일 명절 특집이 흘러나오는데 그 화면이 마치 저랑은 상관없는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에 앉아 전자레인지에 데운 즉석밥과 김치 하나로 조용히 떡국 대신 밥을 먹었어요. 창밖은 맑고 햇살은 참 따뜻했는데 마음 한켠은 냉동실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독거노인 인문강좌라는 안내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 단어에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벌써 독거노인이라고 불릴 나이인가? 난 자식 셋이나 있는 사람인데. 그 말이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 내 모습이 바로 그 단어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어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이름 적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왠지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첫 강의를 듣는 날 저와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그날 처음으로 어머님, 차 드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 눌러놨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길가에 핀 매화꽃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나 하나로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날 이후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주 1회 강의가 기다려졌고 커피 한 잔 값 아껴서 예쁜 노트를 샀고 아침마다 거울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는 일이 습관처럼 자리 잡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돌보는 시간들이 점점 소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있던 목요일 도서관 가는 길목에는 작은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강의 시작보다 1시간 일찍 나가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 때우기였는데
어느새 그 자리가 제게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되었어요. 벤치 옆에서 자주 마주치는 연세 지긋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처음엔 서로 인사만 나누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요즘은 날씨가 참 좋아요. 그 짧은 인사에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따뜻한 햇살이 괜히 고맙네요. 그렇게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잠깐의 벤치 친구가 되었어요.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때론 시댁과 며느리 이야기까지 조용히 나누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자식이 셋이라 하셨어요. 근데 똑같이 혼자 지내신대요. 자식이 많다고 외로움이 나눠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어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엔 나 같은 사람이 많구나. 그 생각에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담당 선생님이 저에게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어머님, 혹시 작은 발표 같은 거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이번 달에 참여하신 분 중 가장 꾸준히 오셔서요. 처음엔 손사래를 쳤어요. 내가 무슨 발표냐 싶었죠. 하지만 선생님이 정중하게 권하시고 다른 어르신들도 등을 두드려 주시니 마음을 조금 열게 되었어요. 밤마다 원고를 써봤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남에게 위로받기만 하던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자식 셋을 키운 이야기, 혼자가 된 날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보게 된 계기까지 글을 쓰다 보니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조금씩 풀렸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발표 당일이 되자 아침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몇 번이고 원고를 다시 읽었고 거울 앞에서 혼잣말로 연습도 했어요. 하지만 막상 강의실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해 사는 이영숙입니다. 올해 70이 되었고요. 자식 셋을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저 내 이름을 말하고 내가 엄마라는 걸 얘기했을 뿐인데 그동안 꾹꾹 눌러놨던 감정이 쏟아지듯 올라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천천히 제 이야기를 꺼내 내려갔어요. 남편 없이 아이 셋을 키운 시간, 어버이날 찾아오지 않던 자식들, 기대조차 끊으며 살기로 마음먹었던 날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도 다시 나를 찾아가게 된 과정까지요. 말이 끝났을 땐 누구 하나 먼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요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뒤쪽에서부터 박수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눈가를 훔쳤고 누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 자리에 나 같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었구나. 그 단순한 공감이 저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그동안 조용히 제 옆에 앉기만 하던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제 얘기를 꺼내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나는 위로받고 싶어 이 자리에 왔지만 누군가를 위로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동안 받지 않았던 자식들 연락이 몇 개 와 있더라고요. 읽지 않은 문자들이 떠 있었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아이들 사진이 조금씩 바뀌어 있었어요. 그냥 보기만 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요. 발표 이후 제 안에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매일 아침을 무의미하게 시작하지 않았고 밤도 그리 외롭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분들과 작은 모임도 만들어졌고
서로 반찬을 나누거나 동네 소식도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은 손재주가 좋아 뜨개질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엔 바늘질도 어색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손에 익어갔고 어느새 작은 목도리를 완성했어요. 그 목도리를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 이걸 누구한테 줄까? 처음으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막내딸이 생각났어요. 어릴 때 감기 걸리면 목도리를 꼭 감아주던 기억이 났거든요. 문자 하나 보낼까 망설이다가 그냥 그 목도리를 상자에 담아 말없이 택배로 보냈습니다. 편지도 없이 이름도 쓰지 않고요. 혹시라도 부담 가질까봐 그냥 누군가 보냈다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없이 보냈어요. 며칠 후 막내에게 문자가 왔어요. 엄마, 혹시 이거 엄마 맞죠? 울었어요. 너무 따뜻해서. 죄송해요.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내 진심을 알아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잠시 후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몰아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눈물이 나지 않게 입술을 꽉 물고 있었거든요. 저도 엄마처럼 살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자꾸 멀리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나처럼 외로웠을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내 마음 들려줘서 고마워. 그날 통화를 끝내고 나니 가슴 한켠이 한결 편해졌어요. 아직 다 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언가 조금은 되돌아온 느낌이었어요. 막내와의 통화 이후 저는 다시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연락을 끊었던 시간 동안 내가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 막내는 틈틈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짧은 안부부터 시작해서 어릴 적 추억, 결혼하고 겪은 어려움까지 차근차근 풀어놓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들을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어떤 말보다 듣는 마음이 우리 사이를 조금씩 메워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막내가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 말에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말인데 막상 들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오너라.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손에 잡히는 먼지 하나도 용납할 수 없었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아이들 줄 간식 하나 없어서 서둘러 장을 받고 오랜만에 식탁보도 새 걸로 갈아놨어요. 주말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문을 열자 막내와 손주들이 수줍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손에는 조그만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고요. 엄마, 많이 늦었죠? 그래도 이제부터는 자주 올게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물 흘리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지만 손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집 너무 좋아요.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 식탁 위에 늘어선 수저들,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 모습. 이 모든 게 내 삶에 다시 돌아온 따뜻함이었어요. 그날 밤 방 안에서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다렸기에 외로웠기에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막내의 방문 이후 큰아들과 둘째 딸에게도 자연스레 연락이 닿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하진 않았지만 막내가 이야기했는지
그들도 조심스럽게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둘째는 처음엔 짧은 문자로 시작했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딸의 손글씨처럼 다정한 그 말에 괜스레 눈가가 시큰해졌어요. 몇 주 뒤, 둘째가 과일 상자 하나를 들고 왔어요. 현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제가 먼저 문을 열고 웃어 보였어요. 그 순간 둘째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동안 그냥 피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나도 너희가 보고 싶었어. 근데 내가 너무 기대했는지도 몰라. 이제 와서 괜찮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그 이후 가끔은 둘째와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같이 장을 보며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어요. 서로가 어색하지 않게 조금씩 시간을 쌓아갔습니다. 큰아들과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어요. 가장 무뚝뚝하고 가장 멀게만 느껴졌던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예상보다 먼저 연락이 왔어요. 엄마, 다음 주에 아이들 데리고 인사드릴게요. 그 문자 하나가 저에겐 큰 위로였어요. 그날 큰아들은 말없이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난 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애들 앞에서 말을 잘 못했던 거 미안해요.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지금처럼 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 그걸로 됐다. 그렇게 셋 다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따뜻했어요. 아이들이 다시 찾아오고 집에 웃음소리가 조금씩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명절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아요. 식탁 위에 놓을 음식을 고민하고 누가 먼저 올지 기대하게 되는 날이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가끔은 혼자 있던 시간들이 참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내려고 애썼던 제가 조금은 대견하기도 해요. 동네 모임도 여전히 나가고 도서관 강의도 계속 듣고 있어요. 이젠 제가 신입 어르신들에게 먼저 말도 건네고 따뜻한 차 한 잔도 내어드리죠.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어떤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가족하고 다시 잘 지내시게 된 비결이 뭘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기다리되 기대는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우면서도 가장 소중한 일이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문장이었어요. 지금의 저는 여전히 혼자 살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자식들과의 사이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진 않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들여다보려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스스로를 외롭게 두지 않아요. 누군가의 엄마로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영숙이라는 제 삶을 조금씩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기다림 끝에서 마주한 작은 변화. 자식 셋 두고도 혼자였던 어느 어머니는 기다리는 법을, 그리고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이 전부였던 인생에서 이제는 나라는 사람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혹은 지금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로 살아가고 있다면 잠시 멈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